네,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에 테슬라 주가랑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주가가 전날 이렇게 상승을 잘 했는데, 예, 쭉 빠지게 됐습니다. 전날 이 가격대 시가 이하로까지는 빠지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주식에 더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상승을 많이 시켜 놓으면 강한 하락을 만나도 어, 저점이 이렇게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단 상승을 최대한 많이 시켜놔야 돼요. 그 이후에 나올 이 반발에 대해서 견딜 수 있게. 예. 그래서 하락을 많이 했지만 저점은 올려놨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다른 유튜버 분들이나 이제 그 경제 방송 패널들 음, 오늘 좀 다른 종목들은 다 상승을 많이 했는데 엔비디아랑 알파벳, 아마존, AMD는 뭐 하늘을 찌르고 있고요. 자, 애플도 하늘을 찌르고 있고 이 나스닥이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CPI가 좋게 발표가 돼서 이렇게 됐는데 유독 테슬라만 이상하게 하락을 했죠. 예. 그것도 상당히 강한 하락을 했어요. 예. 이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네.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CPI가 발표가 됐는데요. 연준 셧다운 아니 연방 정부 셧다운 때문에 CPI 발표가 좀 늦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좀 나오게 됐고 어, 그 예상 수준을 밑돌면서 이제 뉴욕 증시가 안도 랠리를 펼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예. 음, 자, 미 9월 소비자 물가 안도 랠리. 자, 그래서 금리 인하 이제 다음 주에 있죠. 예, 금리 인하를 이제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금리 인하도 중요하지만 진짜 지금 그 추정 보도들에 의하면은 QT 종료를 선언할 것이다. 예, 다음 주에 바로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QT를 종료를 선언할 것이다. 예. 음, 이제 수도꼭지를 잠그던 것을 그만한다는 것이죠. 예. 어,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이 테이퍼링을 이제 중단할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작년 연말에도 25년은 이제 금리 인하의 해가 될 것이구나. 그래서 좀 굉장히 그 기대감에 연말 장이 좀 상승을 했던 게 있었어서요. 근데 그때 생각하기에는 한 5월쯤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았었는데 좀 늦어져서 그냥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됐죠. 예. 자, 그래서 올 연말에는 이제 내년을 바라보면서 내년에는 이렇게 지금 2026년도 보면은 자, 1월,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까지, 12월까지 자, 지금부터 계속 쭈루룩 이렇게 금리 인하를 좀 하려고 하는 이런 지금 어, 전망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큰 변수가 없다면은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내년에는 추가 금리 인하의 해가 되겠다. 예. 근데 이제 24년도에서 25년을 봤을 때는 첫 금리 인하, 첫 금리 인하가 있겠구나 이런 거고 올해는 이제 내년을 봤을 때 26년도에 봤을 때 여러 차례의 금리 인하가 있겠다. 예. 이제 그런 전망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금리 인하를 여러 차례 하는 이제 26년도를 봤을 때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아 보일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바로 다음 주에 QT도 바로 종료를 선언을 해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양수 겹장이죠. 예. 다만 이제 전통적인 어떤 시각으로 봤을 때 이제 저처럼 이제 주식 시장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들에서 시각에 봤을 때는 이 주가 수준이 그러니까 원래 이제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 때처럼 이제 어떤 주가가 이제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주식 시장을 부양시키기 위해서 보통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면서 실업률이 이제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기업들 실적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이 이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제 연준이 조치를 취하는 거죠. 자, 금리를 인하시키겠다. 돈을 풀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주식 시장이 이렇게 이제 반등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 금리 인하는 이제 뭐 너무 이제 쉽죠. 예. 근데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 상태에서의 금리 인하는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이걸 만들어낼 것인가? 예. 그러니까 지금 23,000인데 예, 그럼 지금 사람들의 논리에 의하면은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의 논리에 의하면은 대략적으로 여기 이제 쉽게 봐서 이제 2만이고 여기 돌파했을 때가 2만이고 이제 금리 인하해서 그것 때문에 올라간다. 예. 그렇게 되면은 여기 지금 만이었단 말이에요. 23년 22년도 말에 이때가 이제 만이었고 만이 2만이 됐고 예, 2만이 3만을 간다는 얘기죠. 지금 2만 3천인데 7천 포인트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26년도에 3만을 가느냐? 그렇다면 지금 뭐 좀 사볼만 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6년을 넘어서 이제 27년도를 봤을 때 이제 여기가 좀 이제 변수인데요. 이 파월 의장이 내년 5월에 임기가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 좀 이렇게 협조적인 사람을 새로운 이제 그 새로운 의장으로 선출을 하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같이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추가 금리 인하, 예, 추가 금리 인하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서프라이즈가 되죠. 예, 그러면서 이제 26년 하반기에 이제 2%대 금리로 이제 내려간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게 불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항상 그 주식 시장에서는 어떤 특정 이제 어떤 가정을 할 때 좀 성공 이 가정이 좀 너무 과하면 안 되죠. 네. 어쨌든 작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25년은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예. 다소 이제 좀 늦어졌지만. 예. 어, 그래서 예. 뭐 작년 이 하반기 분위기는 내년을 바라보면서 예, 금리 인하의 해구나. 근데 뭐 어느 정도 이 뭐랄까 전망이 이렇게 썩 틀리지 않았어요. 다소 이제 관세 정책 때문에 연초에 좀 하락을 했지만 역시 금리 인하라는 것이 좀 밀어 올려줬고 자 지금 시점에서도 내년에 이제 그 추가 금리 인하가 있으니까 예, 계속해서 더 금리를 이제 인하할 거니까 이제 이 강세가 그거예요. 내년에 금리 더 인하할 거니까 가겠지 하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처럼 좀 어떤 일 때문에 이제 조정을 했다가 갈지 아니면 그냥 뻗어 올라갈지. 예. 그래서 지금 배팅은 이제 연말 랠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배팅인데 뭐 주식의 그 기본 정석대로 이제 보자면
역시 예, 뻗어 올라가는 주가에 추격 매수하는 건 좋지 않고, 그다음에 음, 이제 뭐 여기는 이제 그 뭐 사실 간단한 거예요. 예, 어, 조정을 당하던가 그냥 계속 올라가던가. 매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정할 것 같은데 매수하실 분들은 거의 없죠. 예, 그냥 계속 뻗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거에 지금 배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작년에 이 상승할 때 샀을 때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사도 되나? 조정이 있겠지. 하지만 나는 이 조정을 견딜 수 있다. 예.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올라갈 거다. 상승은 지속될 거다. 그렇다면 상승 중에 가도 사도 돼요. 음.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조정이 나올 것까지 다 계산을 하셔가지고 판단을 하셔야겠죠. 예. 근데 그때 판단을 할 때 진짜 실행 가능한 거를 판단해야 돼요. 현재 시점에서 나는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감이 있죠. 근데 막상 조정이 왔을 때 그걸 견디지 못해 버리면 그냥 고점에 샀다가 조정에 팔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음.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그 주가의 속성 말씀드렸죠. 최대한 상승을 많이 시켜 놓으니까 강한 하락이 나와도 저점을 깨뜨리지 않는다. 예. 여기서 막 아무리 세게 내려도 상당히 올려놨기 때문에 이 하락이 세도 전 저점을 깨뜨리지 않죠. 이렇게 되면은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를 시킬 수가 있죠. 여기도 지금 역사상 가장 큰 상승을 보였단 말이에요. 조정을 하더라도 이 저점을 깨뜨릴 가능성은 적죠. 상승을 많이 시켜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상승도 어마무시한 상승인데 이것보다 훨씬 더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 하락이 전 저점을 깨지 않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상승 추세는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내렸다가 더 세게 올라가서 이 고점을 경신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내년도 장이 상당히 흥미로운 장이 될 것 같은데요. 뭐 내년도 장은 뻔합니다. 여기도 좀 더 앞으로 장은 뻔합니다. 여기서 좀 더 밀고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조정을 이렇게 한다던가. 그리고 이 조정이 이제 얼마나 깊게 들어오느냐, 그리고 신고가를 갱신하느냐,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크게 상승한 후에 조정이 들어왔을 때 이 신고가 갱신을 못하게 되면 대세 고점이 형성돼 버립니다. 이 그러니까 쌍 고점이 만들어져 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 기나긴 어떤 이 추세에서 벗어나 버리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이건 엄청난 이제 재앙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지금부터 이제 조금 이제 뭐랄까 이 조정을 하면 이거 보고 이제 건강한 조정이다. 그러니까 너 이제 여기서 이제 건강한 조정을 하고 적절히 조정하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오히려 이게 더 약이 될 수가 있어요. 제 뭐죠 개인적인 판단인데 여기서 너무 오버 액션을 한다. 그러면 그 후폭풍이 상당히 강할 것이고 차라리 지금부터 조정을 조금 이렇게 얕게 좀 해주면 좀 경계심이나 뭐 이런 것이 이제 발동이 되어서 지금부터 얇게 좀 조정을 해주고 또 이렇게 가주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이렇게 뭐랄까 스무스하게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조정을 안 하고 그냥 막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무슨 이렇게 큰 일이 발생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그 어떤 이제 변수가 또 생길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상승이 완전히 그냥 뻗어 올라가 버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상당한 후폭풍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여기에서 조금 조정을 좀 해주고, 예, 그래서 수익 내고 나갈 사람들을 좀 나가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주면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좋을 것 같다.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지금 주가가 이제 다른 종목들 다 상승하고 나스닥이 1.15%까지 상승했는데 테슬라가 마이너스 3%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악재가 있나 봤더니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예. 근데 테슬라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냐면 회사가 커지면서 이제 그 하게 되는 사업들이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잖아요. 이건 뭐냐면 자식 많은 집에 바람 잘 날 없다. 어, 이걸 조심해야 돼요. 자식 많은 집에 바람 잘 날 없다. 자, 차종이지요. 차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제 스탠다드 버전까지 나왔고 또 내년에는 이 사이버 캡도 나온다고 하는데 자식 많은 집에 바람 잘 날 없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예. 그 그리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고요. 이제 그리고 저게 한번 이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 오비맥주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두산그룹이 예전에 이제 오비맥주로 시장 80%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고, 예, 얼마 전에 이제 그 두산그룹 예전 박영만 회장이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전체 산업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이 경쟁 심화 있죠. 그러니까 시장 지배력 80%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나라가 한참 발전하던 이제 88 올림픽 끝나고 황금기가 우리나라에 이제 90년부터 이제 97년 IMF 터지기 전까지가 이때가 완전히 내수 소비의 어떤 수출도 잘 되고 뭐 엄청난 황금기였어요. 저도 이때 이제 대학 시절을 겪었는데 어 정말 물가도 쌌고 다들 정말 해피한 그런 연도였어요. 음, 뭐 맨날 막 정말 그 저녁마다 술 파티가 벌어졌고 예, 어, 정말 호프집이나 이런데 사람들이 항상 완전히 만석이었고 하지만 주머니 사정은 괜찮았어요. 예. 왜냐하면 소주 한 병이 1,000원이었으니까. 네. 근데 그런 시절에 엄청난 이제 이 맥주의 소비량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예. 매출도 잘 나오고 막 그랬던 이 두산이 오비 맥주를 매각을 했어요. 이 IMF 터지기 직전에. 이해할 수 없죠. 예. 이렇게 이제 국가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맥주 소비가 엄청 늘어나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거기에 점유율 80%를 갖고 있는 회사가 완전 그냥 황금알을 낳는 그 거인데 이제 사업이 악화가 돼서 매도를 했다는 거죠. 매각을 했다는 거죠. 예. 참 아이러니하죠. 예. 이 시설 투자를 엄청나게 이제 너무나 수요가 많다 보니까 시설 투자를 막 공장을 2공장, 3공장 계속 짓다 보니까 그 이제 시설 투자를 차입금을 가지고 와서 은행에 돈을 빌려서 시설 투자를 해서 공장을 막 짓고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 이제 그 뭐랄까 좀 차입금 이자 내야 되잖아요. 이게 안 맞더라는 거죠. 예. 판매에서 얻는 수입과 이 시설 투자 들어가고 인건비 많이 들어가고 하는 이 지출에서 별로 이게 뭐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잘 나간다 그러면은 아, 그 회사 돈 많이 벌겠구나. 어
흔히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속사정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AI 쪽도 그런데 이 전기차도 그렇고 이때 이제 오빈 맥주가 어려워진 이유가 이 이런 국가 발전과 막 이런 게 되니까 경쟁자들이 하이트 맥주 뭐 그다음에 다른 맥주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경쟁이 심화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독점적으로 거의 80%를 차지하던 맥주 시장에서 자꾸 점유율이 떨어져게 되겠죠. 근데 이 공장을 지을 당시에는 이 점유율을 이걸 믿고 진 것이죠. 그러니까 테슬라도 뭐 전기차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당면된 것은 뭐냐? 이 경쟁의 심화. 그래서 이런 이제 산업 쪽에 어떤 이제 재편, 뭐 지각 변동, 뭐 이런 것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실 테슬라가 왜 그동안 공장을 추가 건설을 이렇게 망설이고 있고 멕시코 공장 이야기만 해놓고 지금 뭐 아무 소식이 없죠? 왜 그러고 있나? 예. 이걸 두려워하는 거죠. 경쟁의 심화. 사실 옛날에 테슬라가 계획을 말을 할 때는 뭐 분기당 100만 대, 분기당 200만 대, 뭐 이런 정도만까지 막 얘기를 했었는데 그 공장을 앞으로 막 10개를 짓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계속해서 뭐 인도에 공장 짓느냐, 뭐 인도네시아 공장 짓느냐, 뭐 영국에도 공장 짓느냐, 뭐 온갖 공장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공장 이야기가 사라진 지 오래됐죠. 예. 자, 이 이야기 좀 길어지는데요. 이 주말에 또 좀 더 이야기해드리고, 자, 그래서 테슬라만 왜 혼자 내렸냐? 이것은 뭐냐면 테슬라 주가는 세력이 장난을 치고 있다. 이거죠. 세력이 여기서 사갖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쇼치고 또 이렇게 떨어뜨려서 여기서 다시 사고 뭐 지금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한 악재는 없었어요. 특별한 악재는 없었고, 뭐 매드맥스 모드 뭐 그거 뭐 맨날 뭐 하던 얘기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고 뭐 좀 크게 봤을 때는 이제 테슬라의 사업 방향이 이게 세력들 입장에서 받을 때는 또 주주들 입장에서 받을 때는 조금 애매해요. 방향성이.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냐면 자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만들어서 이걸 갖다가 구글이 이제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죠. 그러면 구글 폰 자기들만 쓰고 다른 회사에는 안 주고 구글 폰을 독점적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를 자신들만 쓰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PC를 만들어서 개인들한테 팔지 않죠. 이건 뭐냐면 다들 기업들의 목적은 뭐냐면 플랫폼 기업이 되고 싶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리테일 세일은 다른 회사들이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삼성폰 안드로이드 가져다가 삼성이 열심히 마케팅하고 해서 팔죠. 구글은 가만히 앉아서 이 소프트웨어만 갖다 주고 정말 완전히 꿀 빨고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사이버 택시 같은 경우에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테슬라의 말대로 하면 논리대로 하면 이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이버 택시를 뭐 미국 전역 전 세계에 뭐 100만 대, 막 200만 대를 깔겠다. 이게 뭐냐면 거기에 들어간 FSD 있죠. 이것도 자기들이 만들고. 그러니까 원래 차 만드는 회사는 차를 만들어서 다른 회사나
다른 사람들한테 팔아야 되죠. 그래서 플랫폼 기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이 뭐랄까 회사나 사람들이 이 사이버 택시 가지고 테슬라 자동차 가지고 이제 택시 영업을 한다. 그럼 택시 영업을 하려면 FSD가 필요하고 월 사용료를 내야겠죠. 그렇게 해서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고, 그러니까 차도 팔고 소프트웨어도 팔고, 이런 그림이 가장 좋은 그림이죠. 근데 이걸 갖다가 회사가 직접 자신들 차도 안 팔고 자신들의 차에다가 자신들의 소프트웨어에다가, 원래 이런 종류의 어떤 사업은 뭐냐면 내가 만든 차가 잘 안 팔리고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잘 안 팔리고 하니까 그냥 내 거를 내가 그냥 가져다가 내가 직접 사업을 해버리자, 이런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이제 모델 Y를 타고 있는 사람이, 이 모델 Y를 제가 이제 용돈을 벌기 위해서 투잡으로 택시 모드로 딱 눌러가지고 영업하고 돌아다니게 만드는 거죠. 대신에 이제 FSD, 이 택시 영업용 FSD를 사다가 월 사거나 이제 월 사용료를 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돌렸더니 한 100만 원이 벌리더라. 괜찮네. 그 중에서 월 한 20만 원 정도는 FSD 사용료로 이제 테슬라한테 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FSD를 택시 영업용 FSD하고 그냥 일반 개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FSD하고 좀 따로 이렇게 팔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개인들이 그러면 이거 참 쏠쏠하네 하면서 막 2대 3대 막 사가지고 차라리 막 이걸로 막 그냥 먹고 사는 사람들 있을 수 있겠죠. 한 3대 4대 돌려서 월 한 300, 400 벌고, 그러면 막 엄청나게 판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플랫폼 기업의 어떤 그런 위대함인데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대부분 다 플랫폼 기업이죠. 자신들이 직접 뛰어드는 게 아니죠. 유튜브가 컨텐츠를 자신들이 직접 제작해갖고 직접 자기들이 올리는 게 아니죠. 전 세계 수많은 컨텐츠 만드는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영상을 막 거기다 올리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막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방향은 차 생산해서 우리 차 우리가 쓰고 우리 소프트웨어 우리가 쓰고 이 사업을 직접 하겠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버 같은 데다가 이것을 팔던가, 우버나 리프트 막 그런 차량 공유 업체 있죠. 그런 차량 공유 업체는 완전히 환영이죠. 뭐냐면 이제 우버 드라이버들한테 돈을 나눠줄 필요가 없고 자기들이 직접 하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사업 방향이 잡힐지가 좀 애매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직접 운영을 한다. 진짜 100만 대, 200만 대를 직접 운영을 한다. 야, 네.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보택시 사업 방향에 대해서 처음에는 저도 정말 환상적인 미래를 생각을 했는데, 이걸 직접 운영한다고? 구글 웨이모처럼? 구글 웨이모가 왜 몇 년이 지나도 소프트웨어나 이제 하드웨어 실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구글 웨이모가 왜 이렇게 빨리 확장을 못 하는가? 계속 시험 운영만 지금 하고 있는가? 제한된 구역에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웨이모, 그러니까 자꾸만 그걸 직접 운영들을 하려고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